자, 신용장 파트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에 얼마만큼 출제되었나라고 빈도를 보셔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신용장 법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물론 이 자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공부했던 크게 이제 세 가지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보셨고, 그 다음에 신용장의 실제라고 해서 이제 거래의 실제나, 그 다음에 뭐 환홈이라든지 뭐 LG, TR, 그죠? 그 다음에 서류의 심사에 대한 부분들 보셨고, 관련된 국제 규범 보셨고, 그 규범 중에는 뭐 UCP 600이 단연코 가장 뭐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UCP 600은 계속적으로 뭐 시험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총 39개 조항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중요치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사실 없어요. 39개 조항은 전부 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올해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EUCP가 2.0 버전이 이제 새로 개정이 되었죠. 19년 7월 1일부로. 그래서 요 내용도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뭐 EUCP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살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전 버전인 1.1 버전과 이제 2.0 비전, 즉 어떤 사항이 이른바 주요 개정 사항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뭐 두 개 조항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소소하게 이제 일부 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반에서 살펴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UCP 600 규정과 그 다음에 EUCP 규정을 같이 이제 검토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비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교 가능하고, 또 이 조항과 연관되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조항들이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 이제 나눠드린 자료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형태의 논문이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그게 종이 서류가 됐든 전자 기록이 됐든 어쨌든 심사와 관련된 가이드의 성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을 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뭐 심사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항들이 서로 비교 가능한지, 예를 들면 뭐 심사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UCP 600으로 따지면 뭐 14조다. 근데 EUCP에서 전자기록의 심사 조항인 그 7조를 어떻게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정된 이후에 아직 2차에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대비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요약집 방금 폈던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합 문제에 대한 이슈는 항상 다른 파트 대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과 결제가 결합되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결제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신용장 방식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FOB나 CIF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결제 방식의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특히 이제 그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제를 어떻게 할까? 그거를 이제 신용장으로 하기로 했다. 요런 흐름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관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게 되면 요거나 동등한 법률 관계로 봐버리면 이제 문제가 이제 꼬이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계약인 매매 계약을 이용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떠한 결제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제를 하기로 했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당사자에 미치는 어떤 영향, 법률 관계 이런 게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계약 관점에서 물어보는지 결제 관점에서 물어보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용은 아주 간단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OB는 현실 인도인데 신용장 방식에 의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 인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FOB라고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장에서는 과연 그 동시 지급이 실현 가능하냐? 구조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CIF라고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죠? 결제를 어떻게 할까? 신용장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상징적 인도야. 결제 이렇게 하면 상징적 인도, 즉 서류거래 동의를 한 거지. 요런 관계를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운송과 결제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지만 결국은 이 부분들은 운송 서류의 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송을 했을 때 발행되는 이 서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했을 때 서류의 수리 요건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만 물어봤지만, 뭐 조금 더 고민한다라고 한들 그 서류가 예를 들면 선화증권은 또는 CWAB는 아니면 다른 서류는 본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수리 요건 뭐 요 정도가 결합 이슈가 되는 거겠죠.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단 요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공통 규정이다라고 하는 뭐 26조하고 7조에 대해서도 출제된 바가 있죠. 그래서 뭐 요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보험과 결제 하면 요것도 뭐 크게 이슈가 없죠. 뭐 크게 이슈가 없다 이 말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게 너무나 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28조만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뭐 기출문제 다 출제가 되었던 거죠. 이 세 가지 형태가 모두 다 이제껏 출제가 되었다. 앞으로 출제가 안 되냐? 당연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의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위 말해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도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용장을 보실 때는 세 번째로는 첫 번째랑 거의 동일한 얘기지만 이 무역 거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다 라고 한 이 매매 계약의 특성상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류가 중심이 되었을 때 또한 논제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무역이다. 무역의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이 결국은 격지자 간의 거래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류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서류 거래를 본질로 하는 이제 결제 방식에서 서류 거래가 본질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신용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건 신용장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 거래에서 서류의 중요성과 그 서류의 중요성을 활용한 결제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란 소리예요. 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심 방식도 결국은 서류 거래가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CAD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볼 때 출제자가 이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뭐 요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요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요것만 국한해서 설명해도 또는 전개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다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죠. 기출문제가 이렇게도 나왔고,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그게 아니라 DPDA를 결합해 가지고 요런 시도를 했다 라고 하면 전혀 난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게 아니야. 이거는 결국은 서류 거래를 본질로 하는 결제 형태를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였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껏 다 신용장 가지고 얘기를 해왔던 것들을 그 본질이 유사한 또는 동일한 요 거래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물어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 두셔야지 실제 이제 문제를 보고 뭐 다행히 내가 공부한 방향에서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봤다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도 사실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사실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형태가 뭐였냐면 CIF 계약을 체결하고 DPDA에 대한 결제 방식을 하면서 GCCPL을 활용했을 경우에 당사자의 뭐 거래 관점에서 뭐 쓰세요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 이거 상지적 인도야 서류 거래야. DPDA 결제 방식이지만 결국은 본질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야. GCCPL 그 서류인데 그 서류가 권리증권인 서류야. 그러니까 이 결국은 계약의 형태가 됐든 결제 형태가 됐든 서류 형태가 됐든 운송의 형태가 됐든 전부 다 서류 거래가 본질인 거래를 가지고 이거를 당사자가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활용했을 때 어떤 관점이 있냐 이제 그걸 물어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장점을 물어봤어. 근데 만약에 좀 더 깊이 들어서 단점도 물어봤다라고 하면 전혀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물품 거래 그러니까 이게 장점을 물어봤을 때는 서류를 가지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장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장점이 뭐겠어요? 매도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 서류를 가지고 기대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대금 회수라 그랬잖아요. 돈을 받을 때까지 내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수인 관점에는 뭐가 되겠어요? 물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물품의 권리가 화치해야 된 또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류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입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래요. 만약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지만 실제 시험에 만약에 단점도 쓰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막 결함해놨어. 결국은 서류 거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서류를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국제 거래에서 서류를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서류를 이용했을 때 문제점이다 또는 한계다라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물품과 서류가 불일치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 얘기가 나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서류가 허위나 위조가 됐어. 또는 이 서류가 분실이 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 얘기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과거에 또 50점짜리로 어려운 문제로 인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IF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FOB에서 소유권 논란 계속 다 공부를 했었어. 근데 CIF에서 소유권은 사실 논란될 거리가 없었어. 근데 문제점을 물어봤네. 이게 어렵다라고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 이제 평가가 되었던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CIF에서 어떤 서류 거래를 본질로 해가지고 국제 거래에서는 전혀 뭐 소유권에 대해서는 본질상 이견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 뭐였어요? 결국은 서류 거래를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따지는 것이었고 그랬을 때 똑같던 거죠. 물품과 서류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 서류가 허위로 되었을 경우에 또는 그러한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의 문제.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나 대상이 뭐가 되든 간 제가 이제껏 정리를 해본 바로는 접근할 수 있는 그냥 툴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뭘 집어넣어도 하고 싶은 얘기는 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서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할 때 신용장이 항상 뭐 어찌 보면 그 결제 방식에서는 서류를 활용한 거래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흐름이다라는 얘기예요.